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당초 전망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1.6%입니다. 여기다 우리 금융의 상태를 보여주는 금융 불안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위기 단계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먼저 내년도 전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1.6%입니다. 1%대 전망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 먼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네.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모든 생산 요소, 최적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낼 수 있는 베스트 성적.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는 추산으로는 현재 한 2% 네. 정도로 보고 있는데 2%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는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위기 심리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다소 전망치를 좀 높게 제시해요. 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한은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습니다. 올해 2.5% 성장했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정부는 내년에 1.6%로 네. 낮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은의 전망치 1.7, KDI, OECD의 전망치 각각 1.8%보다도 낮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성적을 우리 몇 번이나 받아봤느냐? 3번 정도 과거에 받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 그러면 내년이 전쟁이 날까요? 대형 위기가 올까요? 그런 것 없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굉장히 직장인들한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네. 지갑이 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차곡차곡 쌓아놨던 이 적금을 깨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정말 물가가 끝없이 치솟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좀 시름을 깊게 했습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로 전망이 됐는데 올해 5.1%보다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나 전기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필수적인 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올해 19%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스요금은 38% 뛰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 지난 3분기 기준 한국전력은 전기를 발전 자회사로부터 거의 한 230~40원 정도에 사와서 한 120~13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누적 적자가 한 30조 원, 그리고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거의 9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추산할 때 이거 한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킬로와트 시당 한 전기요금은 51원 가까이 올려야 돼요. 그런데 올해 킬로와트당 19원 올렸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거의 거의 3배 가까이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생각해낸 묘안은 뭐냐? 자,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봐야 2023, 4, 5, 6,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인상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전기요금 외에 한전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돌아오는 만기를 갚거나 아니면 그 한전채 발행한 돈 자금을 가지고서 발전자에서부터 전기를 사와야지 되거든요. 만일 한전채 발행이 중단이 되면 디폴트가 나요. 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우리가 이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으로는 지금 한전채 발행한 대로 최고 6배까지 발행하는 것을 허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뭐냐? 올해 발행할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로 한전채는 축소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한전채 발행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더 높이 해서 원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당장 올해보다도 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물가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전기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네. 다른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 예상했는데 이거 기본으로 깔고 내년에 3.5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년 체감하면
8%가 넘는 소비자 네. 물가를 소비자들은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한 번 올라간 갈비탕 가격 안 내려갑니다. 한 번 올라간 김밥 가격 내리지 않거든요. 서비스 임의용 요금은 절대 내리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서민들의 고통이 아마 내년에도 상당히 3.5%라는 숫자가 좀 적어 보이지만 한은의 목표 관리치 2%의 2배 가깝거든요. 그러면 한은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고용 상황이라도 좀 나아진다면 좀 위로가 될 텐데 문제는 이 고용 시장 역시 이 한파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거나 채용 자체를 중단하는 곳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송중기 씨처럼 과거로 돌아가면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언뜻 대답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내년에 창업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습니다. 네. 자금 있는 분들은 실패해도 다시 재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영끌에서 빚내서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대기업들조차도 내년 사업 계획을 못 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 출범 지난 5월만 하더라도 5대 그룹이 모여서 신규 고용 대규모 늘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첫 해는 올해는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는 나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지금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니 하물며 SK 하이닉스마저도 올해 투자의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 추산으로는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는 80만 건 이상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한해는 도부 속이에요. 한해는 내년에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 명 정도 선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정말로 이 대졸자들 그리고 이제 바늘구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 지금 미국을 위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투자가 곧바로 이제 민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하지 않은 한 일자리 상황은 올해보다도 내년 이 기저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더욱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고용 시장도 한파가 닥친 상황에서 현재 있는 직업이라도 계속 유지하면 좋을 텐데 이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이를 봤더니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1982년생 그러니까 만 40세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만 들어도 과거 IMF 외환위기라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좀 떠오르는데 이 체감 경기가 그때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분들의 사정이 좀 나아요. 희망퇴직하면 한꺼번에 거액의 목돈을 3, 4년치, 36개월치, 24개월치 연봉을 받고 갑니다. 네. 이분은 사정이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 지금 5대 은행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이에요. 이제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니까 예대 마진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앉아서 이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도 희망퇴직 규모는 더 늘었어요. 두 자릿수 늘어서 2,400여 명이에요. 아마 은행권 전체로 따지면 한 3천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은행권만이 아니에요. 은행은 비교적 실적이 좋았고요. 또 해운업계인 H&M도 실적이 사상 최대지만 네. 앞서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들은 심각하거든요. 여기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는 레고랜드 사태에서 발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상당히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증권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하이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 교보생명 대부분이 이제 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요.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면세점 좋지 않거든요. 롯데 면세점을 비롯해서 롯데 하이마트, 하이토질로, 오비맥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네. 주류 업종들까지 지금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퇴직이 지금 유통, 금융, 해운 전후 업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 불안 지수가 위기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초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 불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 내에 있는 지수입니다. 국내 금융 시스템의 단기적인 취약성을 수치화한 데이터인데요. 네. 금융지표, 실물지표 20여 개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 지수가 8을 넘으면 주의 단계,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 지수가 23.6을 기록했습니다. 위기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만큼 현 위기 상황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었던 당시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특히 이게 위기 단계에 진입했던 건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 당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왜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취약해졌느냐? 바로 우리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레고랜드발 이 금융사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 금융불안 지수가 갑자기 20선을 뛰어넘은 상황인데 여기다 금리도 너무 빨리 올랐어요. 지난해 8월 0.5%선 기준금리가 지금 9차례 올랐거든요. 3.25%까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단기 자금시장 정책과 금융시장 불안이 이제 같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이 대폭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500만 자영업자의 빚은 700조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3분기 기준 1,010조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1년에 100조씩 늘어났다는 통계거든요. 네. 자,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정상적인 이제 이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원금을 동결해 준다든가 만기 상환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이 대출을 계속 연장해 왔던 네.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이제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죠. 특히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금융 지원 정책이 종료가 되면 당장 돈 갚을 일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네. 만에 하나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실 위험 규모가 큰 걸 따져보면 내년 말이면 4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금융 지원을 위해서 새 출발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30조 원 상당으로 석 달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빚을 한 80% 가까이 탕감을 해주고 있고 탕감 규모가 그 빚 연체 규모가 4달 이하일 경우에는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게 만료가 되면 이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네.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아마 금융기관들은 아마도 이걸 좀 손실 처리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좀 확대해야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약자재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아마 이제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빚을 순차적으로 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영끌족이라고 하죠.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서 집을 샀던 대출자들도 위기 상황입니다. 집값이 지난 6월 가격에서 20%가 떨어진다면 대출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올해 집값 하락폭이 한국 부동산 통계로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IMF가 추가로 내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년에 코로나19 이전보다도 10%더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워낙 이제 유관 산업이 많기 때문에 경착륙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가장 힘을 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 모든 이제 혜택을 다 풀었어요. 대출 규제부터 세제 혜택 다 풀었는데 그거 갖고는 유효 수요가 없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빙하기이기 때문에 네. 올해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추가로 살 때도 취득세도 깎아주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는 거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로 소형 평형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이분은 따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이 합산에서도 배제해주고 양도세, 취득세 등을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런 아무리 가수요를 통해서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사라 하더라도 우리 빌랑 사건에서 보듯이 굉장히 구멍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가 문제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샤워실의 바보처럼 오로하 나싱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모든 규제를 풀어서 다주택자까지 투입을 해서 빚내스 집을 사라라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나 만에 하나 금리가 조금 하향 조정 보이게 되면 오히려 투기 소요를 또 유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년 수준에서 내년에 이제 하락하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 절벽 속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효 대책을 내는다 하더라도 거래 연착륙을 피하기는 경착륙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전셋값 추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셋값도 덩달아서 좀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집주인의 11%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는 이 전셋값을 돌려주기가 힘들어서 따로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빚을 내더라도 차익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집주인도 3.7%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전세보증금이 10%만 떨어져도 집주인의 11%는 금융기관에서 정말 대출 받아서 대출금을 좀 돌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출금 돌려주지 못하니 역으로 그만큼 차액만큼 내린 것만큼 집주인이 월세를 주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빚을 내더라도 차익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도 3.7%에 달하고요. 만에 하나 집값 전셋값이 더 떨어져서 30%까지 떨어지게 되면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해결 가능한 집주인은 68%로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집주인은 금융자산으로 전세보증금 내주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 금리는 오르고 또 전세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일부 증권사들, 이 부동산 피해에 물려있는 저축은행들, 보험사들 유동성 위기에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최근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